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 같은 정치 끝내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인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살려주신 목숨이라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변명문 보라입니다. 이 대표 테러범 김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면서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상 징계 조율입니다. 민주당 친명계로 꼽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연말 같은 당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현 부원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확인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양심 때문에 더 못하겠답니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의원이 오늘 방탄 패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했습니다. 그동안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막판에 당 잔류로 선회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순신 흉내라도 내겠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경남 지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회에 참석해 충무공은 23전 전승 신화 중 20승을 경남 바다에서 해냈다며 그분의 애국심과 인품을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한민국은 주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에서 9일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퇴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피습 사건이 벌어진 지 8일 만인데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부터 첫 번째로 내놓은 메시지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쯤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서울대병원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 피습당한 목 부위에 커다란 밴드를 부착을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어 이 대표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에 목 부위를 몇 번 만지고 이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이 살려준 목숨이다.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서울대병원과 이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헬기를 이용한 전원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퇴원길에는 장경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동행을 했고요. 이 대표 지지자들도 대거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 대표 퇴원을 앞두고는 대표님 퇴원하는 길 함께 해주세요라는 문구와 이 퇴원 시간 등이 적힌 포스터가 이 지지자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퇴원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표가 가볍게 웃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아무 지장 없이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돼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내놓은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을지 이게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자신의 이 피습 사건이 증오의 정치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고요. 자신부터 노력하겠다면서 그런 정치로 복원된다면 남은 자신의 목숨이 없어져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지난 주말과 주초만 해도요, 이 대표의 퇴원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비춰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퇴원 시기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비명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연쇄 탈당이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관련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도가 빠르지 않다며 입원이 장기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왔는데요. 퇴원 하루 전날인 어제 전격적으로 퇴원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잠시 후 저희가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오전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의원들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죠.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잡고 내부 단속에 나서기 위해 빠른 퇴원을 결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언제쯤 완전하게 당무에 복귀할지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당무 복귀의 시점은 후속 치료 경과와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그러니까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시점이겠죠.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 대응 방안, 이걸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서 비명계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현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짚어주시죠. 이 현근택 부원장은 이 친명계 핵심 인물이죠. 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 4월 총선에서 경기 성남의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JTBC 보도에 따르면은 현 부원장이 지난 연말 열린 이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비서에게 A씨와 부부냐, 같이 사냐, 당신네들, 그러니까 같이 감기도 걸리지 않았느냐라는 등 약간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해당 여성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해 달라고 했지만 현 부원장은 이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특히 너네 같이 사느냐 이런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라면서 이 열심히 일한 시간이 이런 식으로 무시됐다는 생각에 비참했다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일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원장은 사건 이후에 이 여성에게 전화 한 10여 통을 하고 죄송하다는 사과 문자도 남겼다고 알려졌는데요. 또한 현 부원장은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이 해당 여성에게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의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관련 보도들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던 가운데서 어제 오후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네,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정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이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라고 다시 의견을 물었고요. 이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만 놓고 보면요, 정성호 의원은 총선에 나갈 수 없는 중징계, 컷오프라는 거는 총선 경선 자격을 주지 않는 거니까요. 이 중징계를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 정 의원도 이 경징계, 엄중 경고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정 의원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민주당의 공식 징계 결과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치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에 공개한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돼버린 셈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은 겁니다.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뒤 첫 메시지가 현금 퇴근료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을 당한 뒤 첫 메시지로 대전은요라고 물어서 선거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이 대표가 친명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과 친명계 현근택 부원장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아까 보셨던 이 퇴원하면서 나온 이 메시지들은 진정성을 얻기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야 최종 징계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성호 의원은 현재 공정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현 부원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비주류 측도 이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이 이낙연계 모임이죠.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징계 대상자의 이 징계 수위를 당대표와 그 측근이 흥정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윤리위는 당대표와 측근의 하수인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또 오늘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사당화된 정당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친명계 중진 의원인 안민석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회의나 이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평가했는데 이원욱 의원과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측근의원과 당대표가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또 연륜이 많고 네. 본인이 이제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눌 수, 의논할 수 있는 그분이 뭐 정성호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악의 없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정성호 의원의 그런 의견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었을 거예요. 그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뭐 그치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이게 좀 문제가 될까? 네. 휴대전화가 찍힌 사진을 보면은요, 이 대표와 정 의원이 이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눈 시각은 어제 오후 2시가 좀 넘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언론이 이를 단독 보도했고요. 이어서 어제 저녁에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 대한 당의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요, 어제 저녁 긴급 최고위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현 부원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가 지시를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뜻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권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와 이 정성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나온 권칠승 수석 대변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근택
위원장 관련해서 정동 의원님이 현재 당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거야 가까운 사람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두 분 패널께 서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그러니까 8일째 만에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하고 또 전문가들이 결국 혐오 정치의 문제, 양극단 정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이제 희생양이 됐다. 이런 분석도 또 의견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결기가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생명이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이라든지 부산 소방, 부산 경찰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본인도 지금 부산 시민이나 또는 그 지방 의료진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든지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지금 우리 언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현근택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또 사실 이 대표로서는 첫 일성 이후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복원한다 그러면서 결국 친명계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경징계를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감찰을 통해서 경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일성을 했는데 현근택 사태로 상당 부분 묻혀버리게 됐다라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변호사님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직 회복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최소화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죠. 그렇지만 담겨야 될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회가 정치권이 강대강으로 치달았을 때 이 피의자가 보여주는 양태를 보면 정치권의 책임이 있죠. 확신범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을 사상범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반대 진영, 내가 동의하지 않는 진영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를 하고 적이면은 뭡니까? 제거를 해도 본인으로서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폐해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젠 혐오의 정치, 전쟁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일조를 하겠다는 말 당연히 담겼어야 되고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징계권과 관련해서는 이젠 공간위 단계입니다. 공간위가 최근 발족하기도 했고 검증의 단계에선 기계적으로 적합, 부적합을 논의하지만 이젠 정무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당대표와 무관하지 않고 당대표는 여러 단위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지 사당하의 비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이송이 돼서 부산대병원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은 걸 두고서 적절성 논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원 과정에 직접 관여한 서울대병원 측의 의료진 입장이 보도돼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이게 지금 이 의사의 전원입니다. 네,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피습 사건이 벌어진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전원을 위해서 서울대병원 측에 첫 연락을 한 사람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A 교수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직접 전화한 그 배경에 대해서 A 교수는요. 본인이 지난 몇 년간 이 서울대병원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서 여야 인사들과 안면이 있었고 특히 천준호 실장과는 서로 연락처를 저장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통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 실장은 A 교수에게 이 대표와 보호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받길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A 교수는 천 실장이 전화를 바꿔줘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공유를 받았고 서울대병원 중증외상 최종 그 치료센터장과 논의를 거쳐서 전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은 A 교수가 동아일보 기자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앞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공식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산대병원이 전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 측은 또 그거를 부인을 해서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재명 대표하고 보호자,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겠죠. 그들이 원해서 천준호 시장이 직접 서울대병원 의료진한테 전원을 요청했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선 서울대병원 측의 공식 발표와도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이 혈관 봉합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었고 부산대병원의 요청으로 이 대표가 이송됐다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브리핑을 다시 들어보시죠.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브리핑이 나오자 부산대병원 측에서 즉각 반박했었죠. 특히 A 교수와 통화를 했었던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이 대표 가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 또 천준호 실장이 서울대병원과 통화를 하던 중에 전화를 바꿔줘서 환자 상태를 설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대병원 측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최소 기본적으로 며칠은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가족들이나 뭐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뭐 서울로 가서 하자는 식으로 그런 결정들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예. 네, 이후 전원 조치를 둘러싸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진실공방으로 확전되기도 했었는데 A 교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부산대병원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 전원을 위해서 서울대병원 측에 첫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준호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로부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번 전원 논란을 두고서 의료계는 이 헬기가 이용된 부분도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A 교수,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교수입니다. A 교수는 헬기 이송은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면서도 서울대병원 측에서 헬기를 부른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이게 일단 그 동아일보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요, A 교수는 이 전원 결정을 한 뒤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출혈이 우려되는 이 대표 그 상태를 고려해서 철저히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A 교수는 구급차로 옮기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면서 응급의학 쪽 전문가들은 헬기 이송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A 교수는 자신이 헬기 이송 제안만 했을 뿐 헬기를 부른 건 부산대병원이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송 수단은 결국 이 전원을 보내는 병원이 요청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원칙을 좀 지켰음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A 교수는요, 민주당이 이 헬기 이송에 대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과는 헬기 이송 이야기는 씹어넣지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판단으로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태로 봤다. 그 이유는 출혈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게 서울대 의사 A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동안 헬기를 이용한 걸 비판하는 측에서는요, 이 대표 상태가 위중했다면 서울로 가지 말고 부산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서울대 의사는 오히려 출혈 등의 문제가 있어서 헬기를 탔어야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것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헬기 이송 자체를 두고서 계속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기 이송 자체가요,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에 부산소방 헬기가 병원 간 이송에 사용된 횟수가 한 해 평균 4회 그친
것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환자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것은 전무하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다른 병원의 환자를 부산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경우는 있었는데요. 이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이 권역 외상센터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종합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를 부산대병원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인들도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며 헬기로 이송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어가기 전에요. 부산경찰청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에서 미리 준비한 프레카드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시찰을 위해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사인 좀 해주세요라며 접근한 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자상 1.4cm, 내 경정맥 9mm 손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장의 지시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근거한 피의자 A씨를 비롯 참고인 등 40여 명을 조사하였고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의 행적, 통화 기록, 거래 계좌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70대 남성 B씨는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입니다. 먼저 범행 동기입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입니다. 피의자는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하여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프레카드, 머리띠를 제작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사전 답사까지 하면서 범행의 기회를 엿보던 중에 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인 현장에서 지지자인 척 접근한 후 소지한 흉기로 범행하였으며 이후 주변 참석자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범 및 배후 수사입니다. 피의자는 혼자 계획하고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거래 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고 범행 이후 메모를 가족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겼던 조력자 70대 남성 1명을 방조범으로 검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 대해서 담당 수사본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일부 매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시연하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경찰청 현장 연결해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경찰은 크게 세 부분에 걸쳐서 오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 김 씨의 범행 동기 부분인데요. 경찰에 따르면요, 피의자는 그러니까 테러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범행 준비하고 실행 과정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테러범 김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 흉기를 구입을 했고요. 지난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공범 그리고 배후 수사 부분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70대 남성 1명을 방조범으로 검거를 했지만 저희가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지금은 석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은 어쨌든지 간에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범입니다. 그리고 교사한 배후 사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검찰에 송치하고 난 다음에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는 오늘 오전에 검찰로 지금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하는 그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 씨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경찰서 밖으로 나온 김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앞서 취재진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등 태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다소 지친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라탔고요. 김 씨는 변명문을 왜 썼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보시고 참고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피의자 모습 보고 오시죠. 범행문은 언제 쓰셨어요? 범행 전에 쓴 겁니다. 이거 범행 전 언제쯤 쓰신 겁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하신 거예요?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가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료는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70대 남성이랑은 어떤 관계세요?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부터 이제 변명문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 상황에 따라서 변명문을 발송할 곳까지 미리 이렇게 정해서 부탁을 했었다. 이런 보도 나왔고요. 또 오늘 나온 얘기에 따르면 변호인한테도 어떤 문건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 씨는 변명문뿐 아니라 변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A4 용지에 한 페이지 분량의 글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의 의도를 기자들에게 말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의 문건도 변호인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들로 볼 때 김 씨가 이 정치적 혹은 또 사상적 확신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확신범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경찰 수사를 두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의 은폐 의혹, 이런 큰 차원에서 공세 방향을 잡은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경찰의 이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판하면서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경찰에 감싸고 도는 이유는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목적이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피습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장을 보존되지 않은 점 등을 질타했습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경찰 발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측 발언들 모았습니다. 전반적 수사 과정이 좀 소극적이다, 미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께서 쓰러졌던 그 장소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입니다. 이게 출혈량이 적은 것인지 이게 경상인지 대테러 종합실에서는 현장 문자를 받고 그걸 뿌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이 부산경찰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약해서 그 핵심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축소 수사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데는 대테러 이제 그 대응 센터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관인데 처음에는 이제 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열상은 이제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정확하게는 자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점검하고 있느냐, 그리고 범행이 일어나면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원칙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적을 공개하는 부분은 정당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신상 공개는 만약에 공개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를 발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면 될 텐데 그 이유 자체를 또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이 부분을 혹시 이제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경찰의 지금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은둔형 훌리건에 의한 정치 테러, 정치인에 대한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합리적일 듯 합니다. 공범이나 배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과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명인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그 외로운 늑대들의 그런 그 산발적인 테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당시에 경찰이 열상이라고 했다. 1.4cm 찢어졌는데 1cm라 했다 해갖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 상황이 얼마나 촉박하고 긴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자체를 하나의 무슨 뭐 배후라든지 음모라든지 또는 축소 수사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그 범인을 공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경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신상공개심의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심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 케네디 암살범인 뭐 오스월드라든지 또는 그 링컨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힌클리 주니어 같은 사람, 그리고 링컨이 아니고 레이건이죠. 그리고 링컨 암살범이 존 윅스 부스라는 사람,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사진까지 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공개하는 것이 좀 투명한 제 대책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외로운 늑대에 의한 그런 테러라든지 암살 시도가 계속해서 지금 딱 끊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솔직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직전 분열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는 민주당 내부, 그리고 점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제3지대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탈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그간 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해왔고, 탈당 하루 전인 어제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라면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탈당하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 대표와 지도부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 원칙과 상식 소속 4명의 의원 중에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3사람이 예정됐던 이 탈당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3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주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3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양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비정상 정치에 더 이상 숨죽이며 끌려갈 수 없고 기득권 정치의 높은 담장을 허물고 누군가는 길을 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3사람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방탄과 패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점도 탈당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냈지만 거기에 원칙과 상식의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물밑에서는 지도부의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또 친문계 의원 등이 전날까지도 탈당을 만류했지만 끝내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주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을 만류했는데 어떤 액션도 없는 이재명 대표 쪽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더라라고 전했는데, 또 이 대표가 아닌 이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말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전혀 이재명 대표 직접으로는 전혀 없었죠.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어저께 밤에 어제 낮에 낮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늦추면 어떻겠냐, 일요일 정도로.
오늘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함께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던 윤영찬 의원이 돌연 당에 찬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후부터 윤 의원이 막판 고심 중인 상황이다. 이제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탈당 기자회견을 불과 20여 분 정도 앞두고 잔류 의사를 밝힌 글이 윤 의원의 SNS에 올라왔는데요. 윤 의원은 그래서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면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해온 이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라면서도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윤 의원이 민주당 잔류로 마음을 돌린 데에는 앞서 전해드린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들이 나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윤 의원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 이번 성희롱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면서 출마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윤 의원의 잔류 결정이 현근택 부원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 의원 잔류 결정 언제 되시나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이 윤영찬 의원 관련된 거는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받은 정도밖에 없어요. 최근 며칠간 지역구 공천 상황의 변동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요, 윤영찬 의원 입장문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장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현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이제 관심은 원칙과 상식 소속 3명의 의원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겁니다. 이른바 정치적 행로의 문제일 텐데요. 당초에는 이낙연 신당으로 혹시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3지대의 움직임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이 예고되면서부터 정치권에서는 이 탈당한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력하게 점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탈당을 선언함과 동시에 신당 창당까지 시사하면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등 이 제3지대의 구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신당 창당 계획을 정리해 오는 12일 정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돼서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제 세력을 결집하겠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같이 한번 하겠다. 이낙연 대표님과는 저희가 이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낙연 대표님도 같이 동참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있는 개별 의원까지도, 정의당의 개별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는 굉장히 폭넓게 문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세한 계획은 창당 계획을 정리해서 이르면 내일 모레 정도에 공식 발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새롭게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세력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요, 현역 의원들 숫자가 가장 많은 곳, 물론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이 원칙과 상식, 이 그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역 의원이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흔적 없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은하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고 왔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현역 의원들 숫자가 현재 가장 많은 이 세력으로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합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요, 탈당에 앞서서 이 신당 창당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창당 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창당 작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은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상당 부분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면서 이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어제 오전 이 조홍천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조홍천 의원을 꼽을 것이다. 저도 얻어맞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향후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조홍천 의원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들의 탈당이 예견된 시나리오긴 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 탈당자가 나올지 여부, 또 과거 분당 사태 등의 기억을 떠올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요, 탈당 의원들을 향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 안민석 의원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그분들의 그동안 주장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사퇴해라. 그리고 이제 사퇴하지 않으니까 탈당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살인 미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살인 미수를 당한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이건 폐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탈당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평당원들의 움직임은 또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 기자회견이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 인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올린 이 탈당 인증 사진을 보면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탈당 신청을 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받은 처리 완료 메시지가 담겼고요. 메시지에는 탈당 처리가 완료됐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고 복당 신청 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 여전히 당 분열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오늘 오전에 정세균 전 총리가요, 앞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5일 진행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이었죠.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현의 살수,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던 이유를 밝힌 건데 먼저 당시 두 사람 회동부터 보고 오시죠.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더 중요하죠. 지난번 선거 때도 고생하고. 총리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당시 현의 살수란 표현을 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직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만약 자신이 이 대표가 처한 상황에 있다면 결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당시 이 대표에겐 발표된 내용보다 더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이어 정 전 대표는 당시 이 대표의 즉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요. 저희로서는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전혀 이 비주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 노력이 없었다는 거고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는 의원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다. 지금 이게 이원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현역 의원 3명이 지금 나가고 어떻게 보면 4명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당대표나 당대표의 측근 의원이
전혀 설득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만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한켠으로는 듭니다. 만류와 설득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과연 나가지 않을 것인가, 민주당에 계속 잔류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고 관철시키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른바 통합비대위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건 사실 정치적 지분을 분할해서 나눠 갖자는 측면이 있죠.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지도부로서는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대로 가면은 친명 주도로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제가 반박을 하자면 만류와 설득을 했느냐와 안 했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더라도. 왜냐하면 결과가 결국 그들의 탈당이라 하더라도 만류와 설득을 했다라는 건 정치적 노력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연이은 탈당을 일정 정도 막으면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은 고인물로 계속 가도 국민의힘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찰을 찾았었죠.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일정을 보낸 다음에 오후에는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한동훈 위원장은 경상도 창원에 위치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국립 3.15 민주묘지는요,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에 항의를 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발포 등으로 사망한 민주 열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곳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적었고요. 이후 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참배를 이어갔고 묘비를 만지기도 하는 등 이 열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네, 3.15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경남 지역 당원들에게 경남은 과거 3.15 의거 등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대한민국에 늘 해결책을 제시해 온 곳이라면서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과거 3.15 의거 등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에 늘 해결책을 제시해온 곳입니다. 저는 바로 그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습니다. 충무공께서 해내신 23전 전승 신화 중에 20승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에서 해내신 겁니다. 그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흠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는요, 정책성 공약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사법 처리 대상 의원들을 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면서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지적을 하면서 세비 반납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오시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표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내놨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퇴원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이송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신 응급의료체계 특혜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보고 공감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지금 여권 안에서 대통령 부인 리스크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총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오늘 한 위원장 신년 행사를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기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부산 방문 등을 계기로 해서 이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당내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여론이 악화가 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강해진다. 라면서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요, 핵심을 벗어난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한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깊게 또 살펴본다면 결국 다양한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거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위원장 자신은 최근 이 문제에 관한 당내 여러 여론들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취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중에 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한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는 지켜볼 그럴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후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비대위 출범 뒤에 처음으로 지방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일자리와 당직자 간담회 잇따라 참석하고 저녁에는 시민들과도 만날 예정이고요. 내일은 출범 뒤 첫 비대위 현장 회의를 부산에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 위원장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 위원장의 지금까지 지방 일정은 오전이나 오후 중에 들러서 짧게 인사만 하는 시기였는데 부산 일정만 1박 2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이번 부산 방문은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목을 또 집중시키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 부산이 2039 그러니까 2032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한 후에 여권이 부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한 것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산 가덕도 공원 부지를 방문을 했다가 피습당한 것과 연결짓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구급 헬기를 타고 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지역 의료를 무시한 행태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흡수하고자 하는 전략도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 경제에서 지역 의료를 강조해온 민주당인 만큼 이 대표의 복귀 이후 부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설 것 같다면서 그 전에 한 위원장이 부산으로 가서 국민을 만나는 건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윤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이 대표의 전원 논란 등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을 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겉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재미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최근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 등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부산홀대가 산업은행법 개정마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처럼 이 표심을 다지기 위해서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 위원장이 그런 일부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는요, 설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박은식 비대위원인데요. 지난 2021년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쓴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해당 발언은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었고 이에 박 의원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SBS에 제가 어떻게 대단한 김구 선생을 비하할 수 있겠느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그 대접을 못 받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려다 나온 표현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박 의원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이죠.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데 윤주경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서 또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어제 SNS에 박은식 의원을 겨냥해서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여기에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한 이 박상수 변호사의 여성 혐오 발언도 논란에 올랐고요. 앞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도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임명 하루 만에 비대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박상수 변호사의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일부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박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박은식 위원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박 의원의 이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후 맥락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박 의원이 비대위원이 되고 공인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실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요, 한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의 설화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혐오와 차별, 증오를 부추길 사람들만 골라 뽑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칭송하기 위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도 인사 참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영입 인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를 저지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방 방문 일정 중에서는 처음으로 1박 2일을 부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위한 신고식이고요. 그래서 지지자 결속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추상적인 용어로 이런 부분은 중도층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상 효과로 지금 여러 지역을 신년 인사회를 겸해서 다니고 있고 환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거리두기에 성공하느냐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행보는 거리두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